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제를 봅시다. 19쪽에서 그러면 우리 아까 뭐 했냐면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보는 시각에 따라 개인에 더 초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는 그 개인의 이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하나는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시각이 있었고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뭐 유전자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실증주의적 시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사회에 주로 원인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뭐 그 사회에서 범죄 행동을 하는 걸 뭐 가르쳐 가지고 그거 학습해서 뭐 그런 데 원인이 있다. 사회에 그 뭐예요? 범죄 가치관 이런 걸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뭐 학습 배우기도 하지만 뭐 그거 범죄를 어떤 일탈 행동을 했을 때 아무도 제지 안 하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누적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다른 사람을 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자주 접촉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죠. 예. 자, 한편 그 19쪽에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거나 이 통제라 그러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19쪽에 1번 역사적 변천 과정이 있어요. 요거 별표 체크해 놓으시고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4단계로 나눴어요. 그죠? 근대 국가 이전 단계, 그다음에 고전주의 학파 시기, 그러니까 실증주의 학파 시기,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 범죄 사회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거기에 시대별로 범죄 예방 내지 통제를 위해서는 그대로 뭐 살인을 하면 살인을 사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응보와 복수, 그죠? 그 다음에 그 범죄에 상응한 형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증주의 학파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강력한 형벌을 주고 아니면 뭐 옥살이 시키고 풀어줘봐야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사회 복귀하도록 해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왔어요. 그 방법을 제시를 해왔죠. 근데 여기까지 실증주의까지의 공통점 뭐예요? 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대응하는 거죠. 응? 그런데 오늘날에 강조되는 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20세기 이후의 범죄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방에다 초점을 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천 과정 요거 체크해 놓고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러면 범죄 예방의 의의와 내용이라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예를 살인이 일어나서 이미 어떤 사람 죽어버리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아닙니까? 그죠? 등등. 그래서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는 오늘날의 시각이고 여기서 공부할 거 두 번째 걸 중시하세요. 범죄 예방의 개념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 범죄 예방 개념 파트에서 미국의 범죄 예방 연구소라는 데서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로 예방을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는 뭐예요? 범죄 기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범죄 기회 감소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한편 그 밑에 하나 더 SB랩 랩이라는 학자는 어디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랩은 그러니까 실제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 못지않게 범죄는 실제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도 범죄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감 이것까지 말끔히 없애야 제대로 범죄 예방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SB랩이라는 학자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시민들의 불안, 두려움을 줄이는 활동. 그래서 그 범죄 예방에 심리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게 이 학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항과 3항 미국 범죄예방연구소의 강조점
랩의 강조점 요거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에서 강조하는 건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한 번 더 복습하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눈으로 한번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세요. 예. 자, 그러면 20페이지에 아까 범죄 원인론에 따라서 범죄 원인 제시한 그 견해들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론이 또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2번 범죄 이론과 범죄 통제 방법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고전학파 얘기했어요. 고전학파 이론을 억제 이론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응? 그래서 억제 이론. 자, 전제가 아까 뭐였어요? 고전학파에서는 범죄가 발생 원인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있다고 보죠. 따라서 개인이 개인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득이 그만큼 많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득을 계산해서 결정한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적으로 검거가 되고 처벌이 된다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돼요? 확실히 함으로써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고전학파 억제 이론의 결론은 동그라미 2번 뭐예요?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 즉 뭐야? 강력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응? 요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중요한 단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른 범죄자보다는 일반 대중들, 범죄자보다는 일반 국민들에게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 하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효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응?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뭐에 초점을 뒀다는 말 써요? 일반 예방 효과에 초점을 뒀다는 말을 써요. 일반 예방 효과. 네. 그 밑줄 쳐주세요. 일반 예방 효과란 그 앞에 말이 있듯이 범죄자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효과가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응? 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고전학파, 즉 억제 이론 시각에 따르면 모든 범죄는 다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를 다 개인에게만 원인을 둡니다. 이 사회 환경적 요인은 뭐예요? 신경 안 쓰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 다시 말하면 뭐야?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이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인정을 안 하죠. 이게 좀 문제야. 왜냐하면 범죄 중에는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불평등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소득을 돈을 부자가 될 기회가 완전히 차단돼 있고, 이렇다면 사회에 불만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전적으로 개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회 환경 이런 거는 무관심하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는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행위, 충동적 범죄의 성격을 갖는 폭력범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한편 20페이지 아래쪽에 우리가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증주의 학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의 특성, 그 특성 때문에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범죄자에다 초점을 둬서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기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결정론적 인간관이에요. 그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끔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적 인간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 치료 및 갱생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행위 및 그 결과, 범죄 행위 및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그 속성에다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범죄 행동을 한 범죄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세요. 범죄 행위 및 그 결과 그 자체보다는 범죄자의 속성, 특성에 초점을 둔다.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응? 두 번째 줄 끝에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자의 치료 그리고 사회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와 갱생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거는 일반 국민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범죄자에게 초점을 둬서 범죄자를 고쳐가지고 사회에 내놓자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뭐예요? 응?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응?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는 건 범죄자에다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비판점이에요. 응? 자, 이 이론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범죄자를 치료하는 게 가능하냐? 응? 만약에 교도소에서 구금해 놓고 각종 치료를 해서 내놓는데 또 나와도 어떻게 돼요? 응? 또 재범하는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런 점에 비춰보면 3번 치료와 갱생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거 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응? 우리 범죄자를 그렇게 세금 들여가지고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응? 그거 치료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비판도 많은 건 사실이죠. 동그라미 3번에 치료갱생 첫째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범죄 예방은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범죄자에만 초점을 두니까 일반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21쪽으로 가보세요. 세 번째 이론 이른바 사회발전 이론에서 사회학 오늘날의 20세기 범죄사회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견해는 어떻게 돼요?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나 무슨 개인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르면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범죄 예방에서는. 따라서 사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대책은 뭐예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사회 발전을 해야 된다. 응? 사회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개선책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개선책이죠. 예방 대책.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사회를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뭐 한두 사람 또는 어떤 소수 집단의 노력으로 이게 개선이 되나요? 수십 년이 걸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점차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건 개인 내지 소규모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일 아니냐.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기적 내지 중기적 대책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또 비판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큰 흐름이 있고요. 요새 또 최근에 등장하는 이론들로서는 여기 어떻게 돼요? 21페이지에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이래가지고 이제 범죄 상황, 범죄가 저질러지는 구체적인 환경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특히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줄이자는 거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적 기회를 차단하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데 이런 데 없애버리고 또 CCTV 많이 설치하고 이래서 곳곳에 이제 감시자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 행동을 차단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별건 없고 옛날 고전학파 이론을 현대적으로 다시 말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용, 말하면 처벌되고 하는 이런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또 처벌도 강력하게 하고 범죄가 발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자기가 이제 범죄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을 훨씬 더 크게 해놓으면 된다. 이런 대책을 주장을 하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른바 신고전주의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 가볍게 읽고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일상활동 이론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공부하세요. 일상활동 이론 포인트 잡으세요. 예. 그러면 기업번에 이제 지역사회마다 이 동네마다 우리나라도 뭐 어느 지역이 범죄가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차등이 있는데 지역사회마다 이 범죄가 차등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 구조적인 특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개인들의 일상생활 변화에서 생기는 거다. 응? 개인들의 일상생활 변화에서 생기는 거다고 보고 자 전제가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이란 이렇게 보고 모든 인간을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을 하여 범죄자 개인의 특성이 범죄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런 전제 출발. 그렇다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범죄 피해자에다 신경을 써요. 주로 범죄 피해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죠. 환경적인 기회. 요걸 차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개 범죄는 개개인들의 일상생활 범주 안에서 일상생활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출퇴근하는 길이란데 주로 다니는 길이 뭐예요? 으슥하거나 뭐 이러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걸 개선하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가로등 출퇴근길을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돼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밝은 길을 택해서 간다든지 그런 노력 이런 걸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줄 범죄 발생 요인 중 상황 요인인 범죄 기회를 통제함으로써 범죄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초점을 거기다 두는. 따라서 괄호 속에 뭐 있어요? 이거는 사회 전체의 어떤 사회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그런 거시적인 어떤 분석,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개인들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그 일상생활 범주 내에 과연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는 없는가? 이런 거를 주로 분석을 해서 그걸 개선하는 데 신경을 쓰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미시적인 분석에 초점을 뒀다라고 평가된다는 거예요. 기억 중요하고. 그래서 니은번은 아까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조건 갖춰졌을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범죄자가 그러니까 범죄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범행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치, 그죠? 이동의 용이성 여부, 그 다음에 잘 보이냐? 가시성 여부, 그 다음에 범행 대상의 접근성, 얼마나 쉬우냐?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범죄를 결정한다는 일상활동 이론 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범죄 패턴 이론이라고 분석을 해요. 이 범죄 패턴 이론은 일종의 이제 가해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이동 수단, 이동 경로, 주로 범행을 장소, 물색할 때 어떤 조건 이런 걸 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특히 연쇄살인범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연쇄살인범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는 자들에 대한 분석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 분석하는 그 전문가를 뭐라 그래요? 프로파일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요새 이제 유행이죠. 그러면 이 범죄 패턴 이론은 일종의 범죄 분석가, 프로파일러 또 연쇄살인범 해결에 유용한 그런 시사점을 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3번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 밑에 생태학적 범죄학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태학, 여기서 생태학도 환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적 요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물리적인 환경 요소,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 요소. 대표적으로 CCTV를 많이 곳곳에 설치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는 거죠. 물리적 환경 요소 개선.
그래서 이러한 생태학적 범죄 이론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기법들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이라고 나오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셉테드라고 부르는 거. 이거 밑줄 쳐주시고 좀 이따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스카 뉴먼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방어 공간 이론. 우리가 공간 설계를 할 때 범죄 예방을 고려해서 이제 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는 방어 공간 이론. 예.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응? 그런데 3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비판점이 있습니다. 응? 그러면 이거는 하려면 전 지역 국가 전체 사회 전체에 해야지 어느 한쪽만 이렇게 범죄 저지를 수 있는 그 환경적 기회. 예를 들어 간단하게 CCTV를 어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해 놓으면 결국 거기서는 범죄가 줄 수 있어도 그렇지 그런 제대로 설치를 안 한 곳으로 그대로 범죄로 또 옮겨가서 거기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효과, 전이 효과, 다른 말로 풍선 효과라고도 불려요.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삐져나오죠. 예. 결국 범죄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걸 하려면 전체 사회에 다 걸쳐 동시에 하든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판점, 전이 효과 내지 풍선 효과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CCTV를 막 곳곳에 다 설치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다 감시하는 거죠. 국가가. 결국은 국가가 개인 다 감시하는 너무 지나친 통제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3번은 비판점입니다. 한편 그 밑에 보면 또 무슨 견해가 있어요? 집합 효율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집합 효율성 이론은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이 로버트 샘슨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집합 효율성이란 하나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연대감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그 지역사회 주민이 아닌 타인이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뭔가 좀 더 한 번 더 보게 되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 신뢰 내지 연대감하고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합 그런 거에 타인에 대한 주시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그 주의를 가지고 눈여겨보며 자기가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범죄 행동이 나왔을 때 모두 같이 가세해서 합세해서 신고도 하고 뭐 예방하려는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집합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의 결론이 뭐예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무질서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그런 같은 의식을 연대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노력하려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견해다 이런 얘기죠. 자, 한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죠.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제 미국 뉴욕에서 지하철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지하철 역사에 여기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깨진 상태로 한번 놔둬본 거예요. 놔둬봤더니 이 유리창 하나 깨졌다는 가벼운 무질서 상태에서 점점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응? 가벼운 무질서 상태에서부터 강력 범죄로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가벼운 위반 내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라도 초기에 어떻게 돼? 관용을 베푸지 말고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관용을 베풀지 않고 대응함으로써 더 큰 무질서 내지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그대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하면 무관용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가벼운 위반 행위도 그냥 봐주지 않는 거예요. 무관용 정책. 자, 뒤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예요? C.R. 제퍼리라는 학자 얘기 나와요. C.R. 제퍼리라는 학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전통적으로 얘기해온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제시를 했어요. 일단 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형벌을 줌으로써 억제시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치료, 갱생해서 사회로 복귀시키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 환경을 개선해 감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밑에 브란팅엔과 파우스트가라는 학자 이렇게 읽습니다. 브란팅엔과 파우스트라는 학자들은 범죄 예방을 어디다가 비유했어요? 범죄 예방 정책을 말하자면 사회에 전염병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그래서 첫째로 보면 공중보건 모델의 그 공중보건 정책, 전염병 예방 정책 실시하는 거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얘기를 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1차는 뭐예요? 자, 일단은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손 깨끗이 닦고 이런 거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그죠? 따라서 1차적 범죄 예방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살펴보세요.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경각심을 깨우는 거죠. 한편 2번은요. 2차적 예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염병을 예를 들면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 내지 그런 높은 지역에 대해서 뭐 강력히 소독을 한다든지 하여튼 예방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우리 범죄로 보면 2차적 범죄 예방은 우범자 내지 우범 집단은 범죄를 이미 과거에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이죠. 3차는 뭐예요? 3차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체포 검거해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치료 갱생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염병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 전염병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러고 또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염병 걸린 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고 이런 거 비슷하게 정책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1차는 누굴 대상으로 어떤 활동하는 것이고 2차는 누구 대상으로 어떤 활동이고 3차는 누굴 대상으로 어떤 활동들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쪽에 가면 또 범죄 예방 활동의 신경향이라서 그 밑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고 나와요. 되게 중요해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 그래서 이게 이제 1970년대 그 미국 쪽에서 생겨난 어떤 논리 흐름인데 전통적인 그 이전의 경찰 활동을 보는 시각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시각에는 범죄라는 건 경찰만이 전담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 지역사회의 무슨 학교, 무슨 공공기관 모두가 다 그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 대응도 예방 노력 이런 것도 다 공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의의 한마디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 기관이 협력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 나오고 필요성 그다음에 특성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히 특성 체크해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은 주로 어느 쪽에 초점되냐면 오른쪽에 23페이지 전통적인 경찰 활동하고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그 보는 시각 내지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경찰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변화가 돼 가는데 23쪽에 전통적 경찰 활동과의 비교해서 이렇게 표 안에 또 표로 해놨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에 꽤 자주 나와. 자, 왼쪽 거 봐요. 전통적 경찰 활동은 범죄에 대한 예방 책임 누구한테만 있다고 봤어요? 경찰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봤죠?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경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 범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통적 경찰 활동 시각에서 보면 경찰의 역할은 범죄 전담자예요. 범죄 해결자, 범죄 전담 해결자. 근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찰은 범죄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고 범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질서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 포괄적인 문제에
지역사회 주민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범죄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죠. 응? 예방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범죄에만 초점을 두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관점에서 뭐 우리 경찰들이 순찰하면서 뭐예요? 응? 저 독거노인 또 부모 일찍 돌아가셨다면 청소년 가장 뭐 이런 집에 장애 있는 집 이런 집에 또 초점을 두고 그죠? 순찰을 하면서 소통을 더 강화하고 어르신들 지역사회 어르신들 또 안녕히 계시는가 그죠? 이게 범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홀로 고독사라 그러죠? 홀로 집에서 응? 그 사망하셨는데 뭐 몇 달이 지나도록 모른다 이런 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범죄는 아니란 말이야. 범죄는 아니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자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보다 포괄적인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 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만 초점을 둬서 범죄 예방, 퇴치, 검거, 해결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범죄 퇴치.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고. 자, 업무 평가 기준 보세요. 전통적인 경찰활동 시각에서는 범인 검거를 얼마나 잘했느냐. 검거율 가지고 일 잘했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범죄 내지 무질서가 얼마나 없느냐.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으냐. 이 예방을 잘했느냐. 여기다 초점을 둔다는 거죠. 이거 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다음에 경찰의 어떤 업무 수행 활동이 효율적이 됐느냐 안 되냐. 효율성 평가 기준도 어떻게 나오는데 전통적 기준은 신고받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응했느냐. 신고에 대한 대응의 신고에 대한 대응 신속성 갖고 효율적이다 아니다 업무가 이렇게 평가했다면 오늘날은 경찰이 업무 수행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이 협력을 잘하느냐. 주민의 협조 정도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판단 기준도 매우 중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밑에 거 어떻게 돼요? 조직 구조, 타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이 효율성을 신속히 대하고 이런 건 일사불란해야 되니까 직권적인 조직 구조. 응? 위에서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지시 명령하면 신속하게 따르는 거. 이걸 강조했다면 오늘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일선에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는 일선의 재량을 많이 주고 권한을 많이 주는 분권적인 조직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직권화 대 분권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주된 거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거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기 바라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경찰도 이미 지역사회 경찰활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각종 범죄와 직접 상관은 없더라도 그 각종 사회에 대한 대응을 경찰이 많이 하고 있죠. 치안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강조합니다. 그다음에는 뭐 여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뭐 윌리엄스의 위유지향적 경찰활동 다음 페이지 이런 것들은 약간 부차적입니다. 예전에 나온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 혹시 이제 기출문제 연습하면서 아 이렇게 나온 적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한 번 정도 커버하면 되지 꼭 해야 될 필요는 굳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4쪽을 보세요. 24쪽을 보면 하나 또 잘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간에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설명 안 하는 거라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는 보고 가셔야 되겠죠? 당연히 읽어보겠죠. 자, 뭐 공부된 24페이지 아래쪽에 4. 셉테드라고 불리는 거 있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크라임 프리벤션 through environment design 이거 뭐예요? 애초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거나 무슨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돼요? 응? 범죄를 고려해서 공간 설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관점입니다. 애초부터 범죄라는 걸 염두에 두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로라든지 응? 구조 이런 걸 설계하는 그런 걸 셉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 셉테드의 설명이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응? 그 다음에 셉테드와 연관되는 이론. 동그라미 2번 오스카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 두 번째 줄 아까 뭐예요? 그 로버트 샘슨 등의 집합 효율성 이론 이런 거 밑줄 쳐놓고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등장 배경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거 기본 원리예요. 이 셉테드라고 환경 생태학적 이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공부한 범죄 예방 이론 생태학적 이론의 한 분파죠. 셉테드. 이 셉테드에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할 때 이 기본 원리라고 내세우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5가지 매우 중요해. 시험에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첫째, 예를 들어서 한번 아파트 단지를 비유해 봅시다. 아파트 단지 안에 누가 단지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응? 그래서 자연적 감시 그래가지고 첫째 줄 어떻게 돼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가시권 최대한 확보. 이거 몇 줄? 가시권. 가시라는 게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거, 그죠? 어디서든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가시권 최대 확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디서든지 누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행동을 멈추겠죠. 예.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조명, 조경, 뭐 CCTV 이런 거 다 주요 지점에 해놓는 거죠. 자연적 감시, 가시권 최대 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자연적 접근 통제. 그죠? 이거는 의미가 뭐예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 통로 여러 군데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어디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통로 한쪽으로 딱 유도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유도하고 나갈 때도 어느 쪽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서 말하면 들고 나는 그 출입 통로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유도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읽어보시다. 일정 지역에 접근하는 자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 외부인의 출입 통제토록 설계. 그죠? 그래서 키워드. 예, 일정 지역에 접근하는 자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한다. 이런 말을 밑줄 써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 일정 공간에 이 접근하는 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들어오게끔 되니까. 예.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셋째 줄에 예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역성 강화라는 건 어떤 한 공간 내에 한 지역 내에 사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우리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딱 쳐주고 여기는 우리 공간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이라는 걸 인식을 갖도록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영역인데 그 외부에서 침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더 눈여겨보고 뭐 나쁜 짓 하나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자 밑줄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해서 어떻게 돼요? 주민들의 책임 의식이나 소유 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의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사적인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활동성의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활동성의 활성화라는 건 일정한 공간 내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응?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아이고 뭐 몇 동 몇 호에 사세요? 뭐 그래서 얘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그 지역사회 공동체 주민이란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안면을 익히니까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의 깊게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일정한 공간 내에 사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의 어떤 그 만나는 뭐라 그럴까요? 그 휴게 장소, 놀이터 이런 거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문장 보세요. 지역 사회를 설계할 때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알게 되잖아요. 사귀게 된다. 응? 그래서 그러면 낯선 사람이 오면 이상한 사람이 오네 하고 다 한 번씩은 감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요런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뭐 울타리 설치하고 뭐 이런 거 그 활동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걸 유지 보수를 잘 해가는 게 유지 관리입니다. 자, 요거 기본 원리, 셉테드의 기본 원리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나라에서 도입은 참고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신도시 설계라든지 아파트 단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셉테드에서 주장하는 어떤 논리를 따라 이미 이런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돼요? 5번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끔은 나오니까 몇 가지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크게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범죄 예방 활동 나왔고 영국 나왔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크라임 스토퍼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크라임 스토퍼. 결국은 크라임 스토퍼야 뭐 범죄 예방이죠. 자, 크라임 스토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 범죄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예? 범죄 신고, 범죄 정보 제공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무슨 또 나왔어요? Take a bite out of crime. 여기서 바이트에 초점을 둬요. 바이트는 물어 뜯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세요. 뭐라 했어요? 이제 개가 이제 범죄자라고 이제 그 심볼로 말하는 범죄자의 심볼로 개를 해놓고 개가 이제 덤벼들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여튼 시뮬레이션 이런 영상 이런 걸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등장하니까 이제 물어 뜯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개를 심볼로 등장시켜서 가상의 범죄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영상 프로그램. 이거를 뭐예요? 예, Take a bite out of crime. 그럽니다. 바이트가 뜨면 뭐야? 문장 연결할 수 있겠죠? 개를 심볼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상적인 범죄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다이버전이란 영어 단어가 뭘 뜻해요? 이 전환입니다. 전환.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사회에서 어떤 청소년이 뭐 좀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일탈행위를 했다 이럴 때 그거를 가지고 뭐 재판에 넘겨서 무슨 뭐 벌금, 징역 이런 형벌 받게 하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대신에 그걸 형벌을 주게 되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효과가 생겨요? 찍히잖아요. 낙인 효과 때문에 더 큰 범죄로 나갈 소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돼요? 그런 청소년의 일탈행위 이런 거 있으면 예, 형사제 처벌하지 말고 우리가 요새 이러자면 뭐 선도 차원에서 뭐 교육 또 뭐죠? 우리 봉사 뭐 이런 거 할 기회를 주고 하면서 그 개선할 기회를 유도하는 거죠. 낙인 찍히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사회에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선도하고 교육시키고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비행 청소년을 낙인 찍어가지고 심각한 범죄자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형사처벌보다는 징역벌금 이런 형사처벌 주기보다는 보호관찰제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도, 교육, 뭐 봉사 이런 거요. 그런 거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ATH, 페이스 프로그램은 뭐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흡연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뭐야? 그 흡연하면은 뭐 왜 나쁜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이 하나의 무슨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모여 가지고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해보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그다음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거기 빈곤 지역의 아동에 빈곤 계층 아동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을 할 기회가 적죠. 어디 뭐 견학을 가본다든지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어떤 그 단체나 우리 공공기관 등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빈곤 계층의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을 활동할 기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빈곤 계층 아동들에게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라는 거라고 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체험 프로그램, 또 견학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보도 보면 어떤 지구대 경찰, 어디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빈곤계층 아동들에게 뭐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어떤 경찰관들 중에 어떤 그 사이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클 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뭐 사이클 이런 걸 그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주로 누굴 대상으로 이렇게 넉넉지 않은 학생들, 체험 활동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외에 시민 순찰 활동, 그 다음에 이웃 감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이퍼 시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국 거다. 그래서 예전의 문제 중에 다음 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거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단답형이죠. 외우라는 건데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이퍼 시티 프로그램.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십시다. 저기 이 생활안전경찰 파트는 2문제 이상 나옵니다. 2문제 이상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는 적은 없고 최소 2문제, 많을 때는 3문제까지도 나오는 영역이라 잘 해둬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